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나스의 권혁배입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팅 운용 기능사 필기 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링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지니어링 모델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스케치를 넘어서 단순히 그리는 거에 넘어서 상대방에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입할지를 정한 그런 법칙들을 그려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상,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 조건, 여러 가지 룰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할 것은 도면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면은 보통 2D죠. 자, 우리가 3D로 보이는 것을 종이에 담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보이는 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보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 같이 앞에서 본 것들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거기서 기본적으로 정투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옵니다. 물체를 네모난 유리 상자, 예를 들면은 이 유리 상자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상자 안에 사각형 이렇게 넣었습니다. 안에서 넣고 바깥쪽에서 제가 밖에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물체를 보면은 요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요 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사각형이 이렇게 투영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투상선이 투상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어 있는 거를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각법과 일각법이랑 삼각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체를 투상면은 즉 종이입니다. 종이 뒤에 넣고 눈, 투상면, 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니은 자를 된 거를 우리가 뒤쪽에 거울을 놓고 이 뒤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자를 뒤에서 볼 때는 사각형밖에 안 보이죠. 삼각형은 뒤에서 이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건 이 사각형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안쪽으로 굽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요 예시가 맞겠네요. 바라볼 경우에는 이번밖에 남지 않지만 앞쪽에 놓고 투상하면은 눈, 물체, 투상면, 즉 눈이 있고 물체가 있고 투상면이 나오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이게 일각법입니다. 주로 삼각법을 많이 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도면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투상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면도, 그러니까 이 등분들을 나눴을 때 정면도, 즉 프론트는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쪽에 놔둡니다. 예를 들면은 구인 경우에 상관없죠. 어느 쪽을 보든 똑같으니까. 만약에 니은자가 있습니다. 얘를 이쪽에서 보면은 그냥 사각형일 거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그냥 줄 쳐있는 사각형일 거고요. 옆에서 보야만 얘가 니은자란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니은자형 모델은 이쪽 제일 보이는 부분이 정면이 되겠죠. 만약에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고요. 되게 얇습니다. 이렇게 되게 얇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디 될까요? 이 위에서 보는 게 정면이 돼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보나 이렇게 얇은 플레이트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쪽이 정면도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왼쪽에 있으면은 얘 왼쪽에 있으면 좌측, 우측, 배면도는 뒤에서 본 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쪽을 배면도라고 부르고요. 위에서 보는 걸 탑뷰, 평면도, 밑에서 보는 걸 바텀뷰, 저면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다를까요?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는 보시면은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슬라이드에 눈과 물체와 투상면 순이었죠. 눈과 물체가 있습니다. 눈과 물체가 있습니다. 눈에서 물체를 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눈과 투상면과 물체가 있습니다. 눈과 투상면과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제가 예전에 쉽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말씀이 제가 가물가물해서 쉽게 알려드리기가 힘든데 여기서 눈과 물체와 투상면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눈과 투상면과 물체인 겁니다. 얘를 옆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잠시만 싹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눈투물로 그려야 되는 것 같네요. 눈투물 그 이유는 눈이 여기 있을 거고 물체가 여기 있고 투상면이 여기 있습니다. 눈이 여기 있고 투상면이 여기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삼각법에 들어와서 정면이 여기 있으면은 정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좌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빗금이 가겠죠. 근데 여기서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그려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고요. 물체랑 투상도가 있고 투상자랑 물체가 있죠. 자, 여기 투상면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고 투상면을 썼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눈체와 투상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못 보니까 숨은 선 처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법과 삼각법 차이는 서로 탑이랑 바텀이 반대라는 거.
삼각범을 많이 쓰는 이유는 왼쪽이 있습니다. 좌측에 저측면이 있습니다. 우측에 우측면이 있고요. 근데 일각법은 좌측에 우측면이 있고요. 우측에 좌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법을 많이 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도면을 보는 방법이 앞에서 보냐 뒤에 보냐서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는 더 채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보조투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체를 단순하게 제일 잘 보이는 쪽이 이쪽일 거잖아요. 혹은 이쪽이거나 얘를 정면으로 잡고 얘를 위에서 본 거를 여기 평면을 여기 잡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더 뭐랄까 보조적으로 그런 형상들을 왜냐면은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절곡일 것 같은데 두께가 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절곡은 보통 이렇게 판을 잡은 다음에 펀치를 넣고 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 막 세게 때려가지고 이 판을 접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평평한 판에서 접는 거기 때문에 평평한 판을 어떻게 자를지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보조투상도가 필요한 이유는 접기 전, 즉 접기 전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대략적인 치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접은 후에 이미지를 스케치를 하면은 36.77 같은 되게 애매한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 접기 전의 치수를 표시해 주려면은 사실 보조투상도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국부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홈 같은 것들을 표시해야 되줍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차가 있는 규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형상들 보면 여기에 뭐 H7이나 얘는 라지 H겠죠. H7 같은 이런 치수들을 부가적으로 저희가 기입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국부투상도가 될 거고요. 부분투상도는 이런 방금 전 부분과 같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조투상도를 하기 싫을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잘라서 추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런 파단선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만큼 잘려 있다 라는 게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회전투상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투상도 또한 이렇게 접혀 있는 것들을 원래대로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펴놓은, 그러니까 이렇게 펴놓은 형태의 투상도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들입니다. 부분 확대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걸 쓰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면 얘가 100파인데 이런 작은 부분들 치수를 쓰려고 하니까 여기 막 그 치수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확대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을 공간 확보랑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관리자가 체크를 못한 경향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잠깐 에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앞선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도면도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사실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정도 돼야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뭐 아직 나왔던 거는 일각법이 뭐냐, 이각법이 뭐냐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각법과 삼각법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분투상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몰라도 사실은 대략 감으로 찍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외우지 않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치수기법에 대해서. 기계에선 무조건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밀리미터는 적지 않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왜 이렇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냥 법입니다. 도면의 법.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도를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분과 초까지 이용하는데 사실 이거는 안 씁니다. 이렇게 정밀해 이게 일반적인 산업에서 분초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정밀한 부품들 위주. 그리고 치수는 정밀도가 높을 때 소수점 두셋째까지 표시한다. 뭐 예를 들면은 10 플러스 0.05 0 뭐 이렇게 저희가 치수를 기입했다고 합시다. 도면을 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요 치수가 뭘 의미하냐면은 10을 딱 적으면은 10을 딱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으로 깎아주기로 했는데 왜 9.9999999냐 이렇게 말하면은 뭐 가공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치수 그 공차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그 치수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보통 한 0.1mm까지는 대충 눈 감아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차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10부터 10.005mm 안에 이 치수가 들어가길 원한다. 하지만 이 치수 10.0005네요. 이 치수가 뭐 이 구간이 아니라면은 다시 깎아달라고 다시 CNC로 해달라고 말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분량 났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럴 경우에는 소수점 두셋째까지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치수선이고요. 가는 실선으로 양 끝에 화살표를 붙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치수 보조선은 지시하는 치수선 끝에 기입한다. 여기에 치수 보조선입니다. 사실 치수선과 지시선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밑에도 적혀있네요. 외형선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외형 요 선입니다. 요 선. 제품의 외형을 나타내는 선. 그래서 굵은 실선으로 표기한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해칭선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중앙이 비어있는 물체를 이렇게 축으로 뚫려있는 물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중앙이 사실 이렇게 2단으로 더 뚫려 있습니다. 요거를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단면을 만들어서 쉽게 제도를 하는데요. 이때 어떤 부분이 뚫려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안 뚫린 부분들은 해칭해 줍니다. 그러니까 빗금을 쳐줍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얇은 실선이고요. 뭐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숨은선이 될 수 있겠죠. 숨은선. 또 노란색을 쓰는데
만약에 얘의 정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동그라미 나 있고요. 근데 요 뒤에 보면은 요 뒷부분이 안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수문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러가지 기호에 대해서 표시드리겠습니다. 지름은 치수 앞에 씁니다. 얘는 파이 30. 예를 들면은 동그란 축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좌측면을 그리거나 평면을 잡고 좌측면을 그리고 여기에 파이 30이라고 작성합니다. 반지름 R은 반지름 치수 앞에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치수 앞에는 R8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정사각형은 예를 들면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도 20이고 얘도 20이다 라고 할 때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사각형 20이라고 합니다. SR은 뭐 예를 들면은 이 반지름으로 나 있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 그리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반지름만 이렇게 똑 튀어나와 있는 버튼 같은 구입니다. 그때는 SR이라고 하고요. 그냥 완전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은 S 파이 20이라고 합니다. S가 구르트가는 스퀘어겠죠. 두께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의 박판들이 있으면 박판이란 거는 두께가 평면에 비해서 되게 얇은 판들을 뜻하죠. 그때는 얘는 T5라고 합니다. 보통 뭐 레이저나 CNC, 그러니까 2D, 3D CNC나 레이저 할 때 많이 기입합니다. 레이저 커팅할 때. 그리고 원호, 이거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써봤고요. 18은 뭐 발음을 중요시 해야겠지만 얘는 라운드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여기에 뭐 2mm 면은 얘를 굳이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C8이라고 합니다. C2라고 합니다. 얘는 2mm겠죠. 2mm. 그리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와 치수의 테두리는 이렇게 그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얘랑 있고 이 사이 간격이 1, 홀과 끝 사이의 간격이 1, 얘도 1, 얘도 1, 얘도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일까요? 4. 이렇게 되면 중복치수라 해서 기계에서 가장 많이 해야만 안 되는 짓이라고 쓰는데 참고하라고 사각 테두리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거죠. 같은 표수로 이런 식으로 4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례치수 아닌 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1mm인데 같은 길이인데 내가 봤을 때 2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요건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내가 3D에서
1로 실수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2다 할 경우에는 그냥 2D에서 밑을 쫙 그으면은 얘는 2니까 실수하지 말고 2로 그려라 라고 우리가 도면하는 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사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평면 구속 조건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평행 구속 조건, 직각, 일치, 수평, 수직, 대칭, 중간점, 접선, 동일선상, 동일구속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된다는데 이거를 사실 이런 워드로 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시 퓨전 360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자, 맨 처음부터 평행 구속 조건이란 선택된 서로 선 간에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선택된 서로 선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평행해야 됩니다. 하는 구속 조건은 이 구속 조건은 패러렐. 어떤 구속 조건이냐면은 서로 되면은 평행해집니다. 기호가 뜨죠. 이 기호를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갈로. 물론 평행이란 말도 외워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평행이 되죠. 만약에 얘를 먼저 얘를 이렇게 찍고 얘를 찍고 얘를 찍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았어. 먼저 찍은 놈에 맞춰서 평행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직각 구속 조건이죠. 선택된 선이 서로 직각이 되게 배치하는 것. 한번 알아볼까요? 직각. 일단은 구속 조건을 제거해야지 직각을 만들 수 있겠죠. 직각입니다. 직각 표시가 됐죠? 이렇게 딱 90도처럼.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은 얘가 9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도가 됐죠. 이렇게 떨어지셔도 실제로 90도가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 두 점이 한 점에 서로 일치되는 것. 아까는 선이었죠. 이제는 점입니다. 얘들을 치우고 임의로 두 점 여기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 이되면은 이쪽에 있던 놈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여기로 옮겨왔죠. 이제 얘는 서로 못 됩니다. 서로 이 점에 이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수평 구성 조건. 선택선이 수평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 어디랑 수평이냐? 이 좌표축입니다. 이게 호리존탈, 버티칼. 근데 아까 설명드린 수평과 수직은 이 절대좌표계를 기반으로 수직해지거나 수평해지거나 합니다. 눌러볼까요? 예매님이 수평하죠? 그러면 에러가 뜨는 거고요. 얘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바뀝니다. 자, 얘를 쥐어보고 한번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얘를 누르면은 수직으로 바뀝니다. 보시면은 얘가 여러 방향이 있을 텐데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 얘는 수평, 얘는 수직이죠. 수평됐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수직이 되겠죠. 가까운 쪽으로 수평 수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대칭 구속 조건. 선택된 선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구속되는 것. 이거 보여드리면은
슬라이드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선택된 선이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시메트릭, 이 선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하는 것. 이 선을 첫 번째를 누른 걸 기준으로 대칭되게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가까이 줘. 이 선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접선 구속 조건입니다. 접선. 선택된 선이 선택한 곡면에 그 전에 중간점 구속 조건입니다. 선택된 선의 서로 중간점이 서로 일치되는 것인데, 일치 구속 조건은 한 점에서 일치되는 거고요. 중간점 구속 조건은 선택된 선의 중간점들이 서로 같은 선상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선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선의 중간은 어딜까요? 여기 보이는 요 X자, 이 부분이겠죠. 중간점은 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미드 포인트. 이 선의 중간과 이 선의 중간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아무리 돌려도 그 중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접선 구속 조건입니다. 선택된 선이 선택한 곡선에 접하도록 하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이 있을 거고요. 선이 있을 것. 선이 여기 그려놨으니까 이 선을 쓰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라고 하고요. 이 면이 여기에 접하도록. 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렇게 당겨보면 알죠. 더 이상 이 이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항상 접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다음으로는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고요. 선택된 선이 동일선상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원래는 실기 수업으로 가면은 이거를 보통 한 2-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필기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코라이너입니다. 동일선상에, 이렇게 동일선상에 생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동일 구속 조건은 선택된 선이 서로 같은 크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임의의 선 2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qual입니다. 클릭하고 클릭하면은 얘 크기가 얘 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얘도 선이죠. 얘도 선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equal을 하면은 같은 크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동일 구속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파트 조립의 주요 제약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설명만 하겠습니다. 일치 제약 조건은 아까 전에 했던 일치, 즉 선과 선 사이, 면과 면 사이를 선택하여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접촉은 면과 면, 그 다음에 선과 선이 접촉하는 조건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일치는 사각형이 있고 또 다른 사각형이 있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좀 못 그렸네요. 지우개로 사각형이 있고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일치는 이 선과 이 선을 일치를 시키면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접촉은 같은 선상에만 있으면은 얘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저희가 일치와 그 다음에 동일선상 구속조건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셋은 어떤 거냐면은 접촉은 이 선을 기준으로 같은 동일선상이면 된다고 했죠. 오프셋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운 다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띄워져 있든 여기서 띄워져 있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각도 제약 조건은 이 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붙어 있는 경우를 뜻하겠죠. 이런 식으로 고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기능, 그냥 락인 겁니다. 넌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요 기능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텀업이랑 탑다운 방식입니다.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하나씩 모델링하여 어셈블리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어떤 걸 들어볼까요? 3D 프린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기구가 있을 거고, 여기들은 베어링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LM 가이드가 있을 거고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텀업은 예를 들면은 프린터에서 좀 비싸다고 취급되는 부품들이 LM 가이드가 있습니다.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자루당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내가 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를 만드는 거예요. 할 때 얘가 있으니까 얘랑 호환되는 브라켓을 그릴 거고, 그럼 브라켓이랑 호환되는 어떤가를 그릴 거고, 그렇게 한 모듈이 완성되고 이 위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프린터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탑다운 방식은 한 파트 안에서 어셈블리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다는 게 좀 만든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냥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베드를 기준으로 저희가 크기가 결정되니까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상들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익스트루더를 달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제작된 다른 단품의 형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프로파일 이런 걸 쓸 거니까 이러면 여기에 맞춰 쓰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탕양식,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기존에 생성된 부품을 어찌 보면은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미 있던 라이브러리에 있던 제품들을 사용할 때 상당히 편한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조립 단계를 다 생각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비해서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를 만약에 참고하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 레이아웃이나 컨셉 설계할 때 상당히 편하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출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력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출력 공차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은 저희가 노즐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나노 와이어가 0.4mm입니다. 이게 쭉 있겠죠. 근데 얘를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인 노즐의 궤적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원하는 경로대로 움직였는데 사실은 그 구간에서 0.2mm 0.2mm씩 침범한 그런 형상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한 사이즈는 40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우리 기호로 써볼까요?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기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사각형. 근데 실제로 외곽 지수는 여기 0.2, 0.2가 더해진 40.4이고요. 내부는 0.2mm씩 빠진 19.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카드 꽂이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이렇게 비워놓고 카드를 꽂을 수 있게 프린터로 출력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뭐 카드를 대충 재보니까 한 1mm 정도 됐어요, 두께가. 그래서 얘를 1mm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공차를 포함한 1.4m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치수 플러스 노즐의 폭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공차 4mm. 빡빡하게 넣으려는 분들은 0.2mm에서 많이 하고요. 0.2에서 0.4mm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프린터랑 출력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도면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칭되어 있고 이쪽에 뚫려 있다는 거죠. 여기가 길이가 20입니다. 여기는 길이를 안 줬어요. 우리 보고 알아서 정하래요. 그러면은 프린터 했을 때 얘가 20이면은 실제 치수는 20이 아니라 20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면은 설계는 한 19.6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20이어도 안 들어가죠. 얘는 22.2여야 될 거고 얘는 22.2여야 될 거고 얘는 19.8이어야지 이렇게 서로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충분히 수정해서 파악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출력 공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쪽에 원형이 치수가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빼서 혹은
설계는 20으로 제출하라고 했으면은 얘는 무조건 19.6이 돼야겠죠. 그렇게 설계해야지만 들어가겠죠. 아니죠. 설계가 얘가 20이라면은 20.4로는 해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두께 변경이 있습니다. 이 두께 변경이라는 어떤 말이냐면은 싹 지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를 예를 들면 노즐이 0.4mm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랄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높이가 0.4mm고 얘의 두께가 0.4mm입니다. 얘의 가로값이 얘를 출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바닥, 이 방향이 x, y라고 했을 때 높이가 z. 이 부분은 출력이 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들은 출력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얇아서 정확하게 이게 프린터가 출력을 일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꼬불꼬불 그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보통은 1.2mm 이상 하는데 요게 벽 두께 웰 카운트라고 하죠. 가 3개 정도 이상일 때만 있습니다. 만약에 노즐이 1.2mm다 라고 하면은 두께는 3.6mm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대충 여러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실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건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요거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게 어느 게 일각법인지 어느 게 이각법인지 나옵니다. 일각법은 이게 일각법이고요. 눈, 투상면, 물체. 눈, 물체, 투상면. 이거 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 순이란 거 이해해 주시고요. 외워 주시고요. 정면도는 가장 특징이 나타나는 쪽이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건데 한번 읽어만 둬서 머릿속에서 그냥 느낌만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치수선은 화살표 있는 가는 실선,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 외형선은 굵은 실선, 해칭선은 각도 있는 얇은 실선, 가는 실선이죠. 이해하시고요. 밀리미터는 기입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네, 그리고 이것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안 나오는 것들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파이, r, 변, 그리고 t, 그 다음에 못따기 이 정도는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중에서 바텀업은 부품 하나를 모델링하여 어셈블리하는 방식, 탑다운은 파트 안에서 어셈블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차는 지정된 치수가 있다면 항상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향한다는 거. 두께는 최소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립 부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곧 두 개를 수정할 필요보다는 하나만 수정해도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수축률이랑 기계공차가 또 추가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